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하듯이 우리 몸속에서도 싱크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계실이라는 약해진 장벽을 통해 발생된 주머니다. 계실이 존재하는 상태를 계실증이라고 하고 장 속에 생긴 틈새 사이로 대변과 같은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긴 상태를 계실염이라고 하는데 오염물질로 인해 염증 혹은 감염이 발생하면 극심한 복통과 함께 오한, 발열 등이 동반된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현대인의 병이라 불리는 대장계실증에서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해방되자. 네, 현대인의 식단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질환이 있는데 바로 대장벽에 작은 주머니가 생기는 대장계실증이라고 합니다. 튀어나온 주머니 안으로 대변이나 또 음식물, 찌꺼기 등이 들어가게 되면 염증이나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대장계실증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대장학문외과 양춘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대장의 구조와 계실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환자분한테 계실염이 진단이 돼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계실이 뭔지 모르시거나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실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계실은 영어로 다이버티큘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티큘룸이란 말은 새길이나 옆으로 돌아가다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로 라틴어로 뜻은 길가의 여인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실은 한자로 된 말인데 실계자에 방실자를 쓰고 우리가 많이 쓰는 휴게실이라는 말과 한자로 똑같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유추해 보면 길이 있고 길 옆으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계실이란 소화관이나 방광 같은 간 형태의 장기에서 벽의 일부가 밖으로 나와 주머니 모양으로 확장된 곳을 얘기하며 식도부터 대장 끝까지 어느 부위에서나 계실이 생길 수가 있고 대장이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음식의 소화물이 이곳에 고여서 염증을 일으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순수하게 계실만 있는 경우를 계실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계실증이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를 계실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실염이나 합병증 또는 출혈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를 계실질환이라고 일컫습니다. 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장의 구조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대장은 1.5m 정도의 간 형태의 장기이고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장액이 들어오는 맹장, 오른쪽에 있는 상행결장, 옆으로 이동하는 행행결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하행결장, 구부러져 있다고 해서 구불결장 내지 S결장이라 불리고 마지막으로 직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오른쪽 대장에 계실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급성 충수염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대장 부위 중에 가장 좁은 부위인 구불결장에 가장 많이 생기게 되고 구불결장에 계실염이 생기는 경우는 합병증 동반이 많고요. 최근 한국에서도 이런 구불결장에 계실증이 생기는 경우가 점점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실이 어느 부위에 발생하는지 보고자 하면 대장의 단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대장은 대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되고 이 혈관이 대장벽을 통과하면서 이 통과하는 이 부위가 다른 대장 부위보다 조금 더 약하게 되고 대장 내압에 의해서 점막이 부풀어 올라서 계실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장의 구조와 여기에 생기기 쉬운 대장 계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그 대장 계실증의 위험 인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변비도 이 대장계실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대장계실증의 위험 인자에는 일단은 나이가 들에 따라 대장벽이 약해져서 고령인 경우에 대장계실증이 좀 더 많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고기 위주의 고지방,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이런 식습관을 가지는 경우 대장 내 변의 용적이 적어지고 변이 많이 딱딱해지면서 대장 내 내압이 증가해서 변비가 발생함으로써 계실증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운동 부족이나 비만, 특히나 복부 비만인 경우에는 계실증의 위험 인자도 되고 계실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서 좀 더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 인자와 서양인에서 많이 생기는 인종적 차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이 서구화된 식습관이 대장계실증을 유발한다면 사실 현재는 꽤 빠르게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유병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대장계실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평원 자료를 보시면 최근 7년 사이에 환자 수는 한 1.6배 정도 증가를 했고 총 진료비는 1.9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이 원인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식사 습관 자체가 육식 위주의 서구화된 식이 습관을 가지는 것이 둘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장 내시경이나 CT 같은 진단 방법이 발달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실제 계실 질환으로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을 분석해 보면 남자에서 조금 더 많이 내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 그 이후에는 50대와 30대 순으로 많이 진료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증상이 없는 계실증의 경우 본인 모르게 누구나 계실증을 지니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했을 때 약 12%에서 우연히 발견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계실증이 유병되는 확률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40세 전후에서는 10% 정도가 되고 60세 전후에서는 한 절반 정도,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정도 유병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질환에 걸렸을 때 말씀하신 대로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모르겠지만 대실계실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상이 없으니까 합병증이 동반된 후에 환자들이 이제 알기 쉽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증상이 별로 없나요? 계실증은 단순히 대장벽이 바깥쪽으로 주머니 형태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증상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다만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변이 고이다 보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 염증에 의해서 계실염으로 발전하게 되면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에서 한 10에서 한 25% 정도만 계실염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계실염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복통이 생긴다든지 복부 팽만이 생긴다든지 오심구토가 생기고 열이 나고 오한이 든다든지 또는 염증이 있는 부분에 압통이 생긴다든지 염증 반응을 시사하는 백혈구 증가증이 생긴다든지 하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계실염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만성적인 경과를 겪는 경우는 가민성 장증후군과 유사하게 반복적인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변비 및 설사 같은 배변 습관의 변화만 일으키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계실은 혈관이 들어가는 부위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내시경으로 보시면 계실 안쪽으로 혈관이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들어가 있는 계실 안쪽 점막은 실제 대장벽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혈관이 노출이 되게 되고 이런 노출이 되게 되면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노출돼서 출혈을 일으키게 되면 사실 상당히 많은 양의 혈변을 보게 되고요. 심한 경우는 빈혈이 생기고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은 내시경을 시행해서 클립을 통한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고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혈관을 막아서 출혈을 먹게 하는 방법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법들이 다 해결이 안 되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대장벽에 생기는 주머니 안에 분변이나 이제 음식물 같은 것이 고여 있다 보면 염증이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실염은 계실염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구멍을 내게 되고 천공이 일어나면서 분변이 복강 안으로 흘러나오는 복막염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장 주위로 농양이나 골반 쪽으로 농양이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반복적인 염증에 의해서 대장벽이 두꺼워지면 대장 자체가 좁아지면서 장폐색증이 일으키게 되고요. 또한 주변 장기인 방광이나 자궁 같은 장기로 염증이 파급되다 보면 기를 만들게 되고 누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광 쪽으로 누공을 형성하게 되면 소변에 공기가 나온다든지 분변이 나온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자궁 쪽으로 기를 만들게 되면 질로 분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실염의 진단을 보시면 단순히 증상 없는 계실증의 경우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는 계실염의 진단의 경우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게 되면 대장벽의 염증 때문에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 천공이 일어나게 되고 복막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기에는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검사는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이고요. CT를 통해서 실제 계실증의 유무를 확인하고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동반된 합병증의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암 환자에서 적용하는 암병기처럼 계실염의 경우에도 병기를 정할 수 있는데요. 1기의 경우 대장 주위에 염증과 농양만 있는 경우, 2기의 경우 골반 내에 농양이 있는 경우, 3기인 경우 복막염이 있는 경우, 4기인 경우에는 분변이 오염돼서 복막염이 생긴 경우를 해당이 되고 3기나 4기인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대장 계실염의 진단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대부분 약물 치료로도 효과가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계실염은 일단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금식하고 항생제를 쓰는 것이 주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증상이 경미한 경우는 입원을 굳이 하지 않고 경구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공, 농양, 장폐색증, 누공 같은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또한 복막염에 의해서 폐혈증이 발생한 경우, 당뇨나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같은 면역 억제자들 경우, 발열이라든지 복막 자극 증상이 심한 경우, 백혈구 증가증이 있는 경우, 또는 고령이나 지병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입원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바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 후에 한 90%의 환자에서는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이렇게 증상이 호전되고 나서 6에서 8주 뒤에는 대장 내시경을 반드시 시행해서 계실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해야 되고 또한 급성기 때 CT상 보였던 대장벽이 두꺼웠던 소견을 이후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서 혹시나 대장암이 같이 있지는 않은지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실염의 주요 합병증의 농양의 치료를 보시면 왼쪽 CT 사진에 물이 고여 있는 주머니 형태가 이 농양이 되겠는데 이 농양이 있는 경우 초음파나 CT를 통해서 주변 장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가는 간을 도관하면서 고름을 빼는 배농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농술을 시행하게 되면 환자는 응급수술을 피할 수가 있고 장로 없이 한 번의 수술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농양의 크기가 3, 4cm로 좀 작게 되면 사실 배농술을 시행하기가 여의치가 않고 항생제를 통해서 충분히 호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농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크기가 5cm가 넘거나 골반 내 농양이 있는 경우는 항생제만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배농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크기가 5cm가 넘거나 골반 내 농양이 있는 경우 이런 약물 치료 후에도 추후에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와 잘 상의해서 수술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실염은 항생제로 대부분 치료가 되지만 혹시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입원은 얼마 동안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복막염 형태로 나타난 개실염이나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는 응급으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시행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은 하트만 수술입니다. 하트만 수술이란 원인이 되는 장의 부위를 절제를 하고 그 근위부를 복벽에다가 장루를 조성하는 수술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폐혈증이 동반되어 있거나 분변 오염이 되게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장을 연결하게 되면 수루의 문압부가 터지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루를 내는 하트만 수술을 시행해서 좀 더 안전하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트만 수술을 받게 되면 환자분이 복벽으로 배변을 받아야 되는 불편감이 일단 생기게 되고 염증이 가라앉고 가서 장루 복원 수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장루 복원을 하는 경우에 수루의 그 복강 내 유착에 의해서 수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이나 또는 지병, 수루 유착이나 복원 수술 시 시행한 문압부의 파열 같은 것들 때문에 약 3분의 1에서는 장루 복원이 안 되고 영구적인 장루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혈압이 불안정하고 폐혈증 시 나타나는 대산서 산증이라든지 장기 기능 저하가 있다든지 당뇨나 신부전 같은 만성 질환자라든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안전한 하트만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근위부 대장을 장 세척을 통해서 바로 1차 문압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차 문압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좀 더 복원이 쉬운 소장을 이용한 해장루를 조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의 수술이 아니라 급성기 이후에 환자분이 재발 위험이 높거나 반복적으로 개실염이 있는 경우 환자가 상의 후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장암에서 복강경 수술을 적용하듯이 대장 개실 질환에서도 복강경을 통해서 대장 절제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량이 적고 통증이 적으며 흉터가 적게 되고 장 운동이 빨리 돌아오면서 이 재원 기간이 짧아지는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한 일주일 전후 해서 퇴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개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기름진 음식 뭐 이런 것보다는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이런 걸 좀 많이 섭취를 해야 되겠죠? 개실증을 예방하거나 또는 개실증이 있으신 분들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변비의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류 섭취를 줄이고 과일이나 채소 같은 섬유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하루에 1.5리터 이상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변을 무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비만하다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행해서 적극적으로 체중 감량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개실염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대부분 빨리 호전되지만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장 절제술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시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대장학문의과 양춘석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소런 씨, 이지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